하게 되어 있는 한국메타문학협회 발행인 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동영상은 저희 회사 저는 이제 인문과학의 칼럼니스트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창성 에이스에서 이제 개발과 제조 분야에 대한 일들을 CE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김종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오늘 이제 주제하고 잠깐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외적인 디지털보다도 저는 이제 이 과학인들, 저는 정통 기술자인데, 이 과학인들이 문학에 많이 이렇게 와서 앞으로 세상은 바뀌는 과정에 어떤 외적인 기술적인 것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디지털의 이분적인 정신과 아날로그의 다양한 감성적인 정신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과학인들이 또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주로 내적인 오감의 디지털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오감을 우리가 인지된 오감, 인지된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자연에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비인지 능력의 오감, 아마 이런 것들을 오늘 보시면서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그 다음에 사실 디지털 하면 물어보면 누구나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이분법적인 사고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어떻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학, 인문학, 우리의 마음의 성찰에 담아 놓을 것인가라는 것들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할까? 오늘의 콘텐츠는 디지털 이후에 오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한다. 메타 문학의 의미, 오감의 과학적인 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감이 과학적으로 개발이 된 것들은 어떤 과학자는 12감이라는 말도 하고 어떤 데 오감이 전통적인 것이긴 한데 빛과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각이라든가 미각 또는 촉각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연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고 빛과 소리, 이것이 어떻게 문학에 미치는가, 정신에 미치는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감과 문학에 대한 간단하게 제 뜻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과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얘기하는데 컴퓨터에 연결되면 우리가 디지털이고, 최근에 휴대폰이 워낙에 이제 발달되고 해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되면 디지털, 또 기타 예전 방식은 저는 1990년대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다 아날로그였어요. 1990년도부터 디지털이라는 언어도 처음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선악, 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어떤 언어, 영과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얘기를, 수학적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게 디지털이다, 어떤 정성적인, 문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자, 얼마나 이쁘냐, 또 어디만큼 이쁠 것이냐, 어떻게 이쁠 것이냐, 기타 등등을 따져서 나가는 것이 아날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언어를 표현한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디지털적인 건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다. 그건 있다, 없다, 또 크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디지털 유래를 보면 17세기 독일의 과학자,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자기 친구 이제 부배가 당시 간이황제가 죽고 있었는데 주역을 선물 받게 되죠. 주역의 음악 이론과 사상에 본인이 그동안 연구하다, 이분이 또 신학자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과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법적인 것이 해결의 변주법들 같지만 대부분이 위험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끌고 나가거나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흡입하기 좋아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에 주역의 음양 이론을 갖다가 이 진법의 이론을 갖다가 첫 번에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삽입을 하는 과정도 이제 벌이게 되죠. 어떻든 이번은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진법이라는 이론을 이제 우리가 영과 일이라는 걸 가지고 수학학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국은 주역이라는 것이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서이면서 인문학 서적이 주역 디지털의 유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 영과 일이라는 이진법 자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꼭 0, 1, 2, 3, 4, 5, 6, 7, 8, 9라는 십진법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진법으로 해서 0, 1, 2, 3, 4, 5, 6, 7, 8 한다고 습관이 되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7진법도 마찬가지, 6진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십진법에서 녹아 사는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신문에도 이제 한양대하고 또 카이스트가 3진법으로 반도체 회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거기 유용하게 우리가 꼭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0과 1이라는 이진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0, 1, 2, 3진법도 될 수 있고 4진법도 될 수 있어요. 뭐 동양 철학에 우리가 뭐 음양 또 뭐 우리가 또 삼합, 뭐 사상, 오행, 뭐 육합, 칠성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넘나드는 과정이 또 우리 과학에서 중요한 거죠. 과학도 이미 그런 것들을 과학도 하나의 과학만큼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만큼 또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동양의 결국은 어떤 이런 감성이라든가 서양의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가는 것이 아마 가장 앞으로도 바람직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삼진법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뭐 여담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역을 보면 우리가 성상의 두 가지 음과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건태지 송광간걸 놓고 64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한국에서의 주역이 김일구 선생이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죠. 정역을 쓰신 분인데 거기는 정역은 삼진법이다.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역책을 사서 보니까 다 또 그걸 바이너리로 해서 이진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던데 뭐 그런 것도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5가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 기관은 우리가 보통 다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의 전류값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뇌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과 정보가 저장됩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는 것들은 다시 아날로그로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위대한 존재다, 위대한 존엄의 존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는 오감을 넘나드는 주제, 오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비지되지 않는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회사 제품들은 아까 이제 우리 권 교수님 했던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일반 산업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오감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다른 것들 보고 전자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오감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산업공학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알던 오감이 아니라 오감을 뛰어넘는 것들 아까 화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초음파 관련된 것들은 사람이 분명히 오감은 있는데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 기술이 되는 것이고 센서 기술은 우리가 우리 오감의 가장 큰 이론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휴머노이드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우리가 뭐 오픈 AI라든가 챗 GPT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지금 IBM 그다음에 구글이 최근에 이제 숨어 있다고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제 우리 AI 시대에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끌고 나가는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센서 기본이라는 건 오감은 아주 기본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고 과학하는 사람들 저는 개발자에 들어오면 개발자들한테 무슨 이거 기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에 대한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감의 능력을 갖춘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오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훌륭한 AI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오늘 사실 메타문학 협회 과학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메타문학 협회 이제 발행인으로 나왔는데 메타문학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메타라는 거는 메타는 그리스에서 유래됐고 잘 아시다시피 초월하여 같이 대하여 등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저희 메타문학은 이제 문학의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자연과 과학에서 어떤 지가성찰,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성적인 성찰을 함께하는 통성문학이다. 결국은 앞으로의 가장 큰 것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져가고 이것이 이제 과학에서 기반된 것이든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챗GPT라든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내적으로 쓰는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관련된 것들도 통성문학이 된다. 우리가 융합이라고 보통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돌이지만 통섭이라고 하는 건 충돌되지 않는 걸 보통 통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융합이라는 언어 우리가 과학인들이 보통 많이 쓰이는 언어고 통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석자가 이제 제방변의 이 귀세계인데 손과 귀가 같이 가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오감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감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빛과 소리, 그다음에 냄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이 보는 요 대역이 나눠주진 이거 조금 필요 때문에 좀 여기 신호 이거 수식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 나노메타입니다. 아까 아마 이 단톡방에 여기 아마 마이크로메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노메타로 되어 있고요. 나노메타라는 거는 1억 분의 1로 쪼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80mm에서 750 나노메타라는 거는 380mm를 1억 분의 1로 쪼갰다. 굉장히 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빛이지만 여기서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약 한 17,000가지의 종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80에서 750mm를 보는 거는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사람끼리 나타나는 빛이 14미크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은 돌이든 나무든 나뭇잎이든 죽었든 살았든 모든 것은 파장을 갖고 있어요. 파장하고 진동 주파수라는 걸 갖고 있어요. 파장 주파수, 진동 주파수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어떤 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대역을 볼 수 있어요. 잠깐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보시다시피 요거를 우리가 가시광선 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빨주나차 파남보에 관련된 무지개 색깔이 있는 거고요. 이 작은 대역만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역이고 밑에 있는 것이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전자기파라고 아까 모든 세상 삼라만상 자연계는 모든 게 파동과 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만약에 빛이라는 게 있어서 보는 거는 진짜 1%가 될지 10%가 될지 이런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과연 우리가 문학인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강아지는 또 어떤 대역을 볼까? 우리 꽃이 보는 꽃은 또 어떤 빛을 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초월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맨날 쓰는 꽃 하나만 꽃만 겉을 보고 글을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꽃이 뒤에 있는 거. 오감을 아까 오감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꽃이 이쁘다, 꽃이 소리가 나는 꽃 나뭇잎도 예를 들어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이렇게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는 이제 뭐 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냄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뛰어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또 하나 보이는 것, 또 소리 나지 않는 곳에 소리 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어야 다양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오감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감과 우리가 비인지된 사람이 갖고 하는 인지된 능력, 인지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빛이 보세요.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물론 여기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FM, AM 대역, 라디오 웨이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아까 사람들끼리 보이는 빛 같은 거는 이게 저희 같은 회사에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라고 이제 기계를 대보면 사람마다 하는 빛이 보입니다. 사람마다도 교감을 하게 되는데 교감하는 빛에서 빨간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물론 건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부처님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나오고 살아있거나 죽은 것 돌도 나오고 다 나와요. 대신 아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외부인 침입 장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무에 설치해서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시광선 대역과 불가시광선 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아지와 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은 이 정도 보지만 강아지와 저 고양이들은 생명에 대해서 사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밤에는 반상추라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세포가 있어서 사람보다 한 5배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어떤 개미나 또는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도 한 40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시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밤에도 저도 이제 비글을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됐던 여기 똑같은 얘기지만 강아지가 됐던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는 경우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얘기 아니에요. 개는 개로서 보는 시각이 있어. 밤에 물론 낮에는 사람보다 못 봐요. 이 듣는 것도 청각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청각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되나요? 네? 시간이 지금 다 되나요? 얼마 됐어요? 22분 됐어요. 3분 끝내겠습니다. 사실 한 5분에 알려줬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 청각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청각도 요거를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듣는 것이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20서 2만 헤르츠 정도밖에 못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초음파를 과학적으로 내리는 거는 2만 헤르츠를 넘어드는 건데, 뭐 박쥐 또는 뭐 돌고래 이런 것들 듣고 박쥐와 돌고래 여기서 대화도 하고 또 먹이 사냥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또 이제 여기 20Hz 미만 우리가 초저주파라고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하도 아마다 그림을 이렇게 도표로 해놨듯이 아까도 똑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4배 정도, 이게 숫자로 4배지만 보이는 거는 수십 배입니다. 수십 배 정도의 다른 것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게 특히 저는 고양이가 10년 키워봤는데 굉장히 놀랍고 민감하지. 귀가 말도 못해요. 개하고 깸단 정도 민감한데 놀라울 정도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양이나 개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는 개대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이 또 저주파는 뭐 깨구리나 코끼리 같은 것들이 듣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내용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각과 청각에 대한 것들이 이 오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저희들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범위를 다 초월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4분 정도의 회사 동영상은 초월된 비인지 대역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한 오감을 초월한 것들로 되는 것들이 되고요. 우리 문학인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우리 개와 고양이 또는 우리가 나타나는 돌에서 나타나는 빛 그런 것들, 소리 이런 것들을 진동과 하는 것들이 문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후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사람 같은 거는 500만 정도가 있고 개는 한 2억 개가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약 40배 정도라고 하지만 수천 배 정도 후각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넘어가는 비인지 범위.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인지 범위와 비인지 범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문학인들이 가야 될 것이 항상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 과학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미각 같은 경우는 개나 고양이는 사람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죠. 개나 고양이는 주로 후각을 하게 되는데 미뢰라는 세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촉각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동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좀 길어졌다고 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인 얘기를 사실 오늘 이제 오감의 인지범위와 비인지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이것이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늘 갖고 가는 물질과 욕망 이런 것들하고 달라서 이것이 과학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말씀 드렸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교감을 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의 개념은 사실 아날로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질 때 우리가 새로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시대를 얻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인 아까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 아까 채찍비탈하게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시대가 도래가 됐고,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도 또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임으로써 발전하는
새로운 문학과 인문학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작은 이렇게 강의가 어떤 그 오감의 인지 넘나들어서 어떤 인지 범위와 비인지 범위를 넘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새로운 내면의 충만함의 시작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